Bonjour et bienvenue à notre séminaire sur la langue étrangère en 2023. Nous sommes des présentatrices aujourd'hui Yana. et Helen. Aujourd'hui, nous vous invitons à vous immerger dans la langue, la culture et la joie de vivre dans le monde francophone. Alors prenez un croissant et profitez de ce moment.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2023학년도 전공어 프랑스어 학술제의 사회자를 맡은 조연우, 윤혜연입니다. À la volonté du peuple et à l'assemblée du progrès. 혜연 씨, 이 노래가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프랑스 혁명을 다룬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OST잖아요. 프랑스는 혁명과 시위가 많아왔었던 국가죠. 그 중에서도 68혁명이라고 아세요? 68혁명이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팀이 프랑스에 많았던 이런 시위들과 혁명에 대해 시위 정신을 통해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68혁명을 왜 실패로만 볼 수 없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자, 1부의 첫 번째 조 68혁명 실패로만 볼 수 없는 이유 아니 에르노의 세월을 중심으로 우지수, 이지원, 이호정, 조윤서 학생의 발표를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68혁명 실패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아니 에르노의 세월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입부와 68혁명의 발생 원인의 발표를 맡은 이지원입니다.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 중 하나의 시위가 있을 정도로 국민의 정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프랑스어 과목 수행평가에서 이 프랑스인의 시위 정신이 형성된 과정에 대하여 탐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프랑스인들이 그 시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유에 68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위 정신 형성에 68혁명에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학문적 입장은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시 시대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아니 에르노의 세월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68운동의 전개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68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만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서구 전역 그리고 일본에까지 영향을 끼친 68운동은 젊은이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기 시작한 사회 자유화 운동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68혁명을 통해서 소수자들 그리고 여성의 연대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폭력과 무정부주의 운동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설의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기자들과 역사학자들은 68년 5월 항쟁이 일어나기 전 르몽드에 실렸던 퐁테의 문장 프랑스는 지루해하고 있었다를 서로 다투어 회상을 할 것이다. 이는 68혁명 직전 격변의 조짐을 보이고 있던 프랑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프랑스는 대표적 우파 인물인 샤를 드골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2차 세계대전 전과 동일한 보수적인 정치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후 베이비붐으로 탄생한 많은 아기들이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는데요. 이때 젊은이들은 기존의 보수적인 사회 가치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국민들에게 상용화되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벌인 잔인한 참상들 그리고 쿠바와 미국이 이미 충분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 무기를 개발하며 미사일 위기를 일으키고 있던 이런 서구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일상에서도 여러 문제를 발견하곤 했는데 이를테면 성별을 구분하는 교육이라던가 소수 부유층에게 제한된 대학 교육 등의 문제를 느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이 기존 질서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68혁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8혁명의 전개 과정이 드러난 부분을 살펴볼 우지수입니다. 라디오에서 상세하게 묘사하던 파리 대학가에서 발생한 분쟁에 약간의 막연한 관심을 보였다. 늘 그랬듯이 권력에 의해 진압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소르본이 문을 닫았다. 중등 교원 자격증 필기 시험이 취소됐고 경찰들과의 대치가 있었다. 어느 저녁 우리는 유럽 1번 채널에서 숨 넘어가는 목소리를 들었고 10년 전 알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라탕 지구에 바리케이드, 화염병, 그리고 부상자들이 있었다.
이 문장을 통해 저희는 저자가 68년 5월 라디오를 통해 파리 대학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태가 쉽게 진정될 것이라는 그녀의 예상과 다르게 시위는 금세 진압되지 않았고 결국 초기 시위가 벌어졌던 소르본 대학의 본관은 경찰에 의해 폐쇄, 점령되기까지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6.8의 초기 주동자가 대학생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 시위를 유발한 것은 대학의 열악한 교육적 환경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학생의 수는 급증하였고 그와 더불어 교수와 학생 간의 위계적인 관계, 억압적인 교내 질서, 그리고 사회 진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은 팽배한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시위 상황 속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폭력을 동원하자 이는 노동자들의 참여 그리고 연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저자가 체감한 혁명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태도의 자유로움과 몸의 에너지가 화면을 뚫고 나왔다. 이것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혁명은 그곳에 있었다. 선명하게 육체의 팽창과 안위 속에 혁명은 아무 곳에나 앉아 있었다. 이 대목을 통해 저희는 6.8의 근본적인 정신인 자율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권위적인 당대 사회와 물질주의, 소비 만능주의 등 풍조의 반발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는 6.8 혁명을 통해 비로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5월 중순에 이르러 급격히 확산된 시위 속에서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안정만을 추구한 기성 정치 그리고 사회 경제 체제를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정치 세력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1968년 5월 이후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발표할 이유정입니다. 먼저 부모들은 그들의 교육 방식과 그들은 누리지 못했던 자유방임주의를 조절하는 방식, 지지하는 것과 허락하는 것을 비교했다. 해당 구절을 보시면 6.8 운동의 첫 참여 주체가 대학생이었다는 점에서 기존 대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래된 교수법과 내용을 폐지하는 주장과 함께 장학금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는 의무 교육의 확대를 주장한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학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는 좋은 중학교, 훌륭한 전문 가정, 좋은 고등학교, 좋은 교사들을 원했다. 해당 문장을 보시면 좋은과 훌륭한이라는 수식어가 눈에 띄실 텐데요. 참여 주체들은 어떨 때 해당 두 수식어를 붙이게 되었을까요? 이는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민주화, 자치, 이의제기. 즉, 그들에게 있어서 좋고 훌륭했던 것은 끊임없는 이의제기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8 운동의 이상 사회는 시행이 되었을까요?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나이, 직업과 사회계층, 이익, 오래된 제인식에 따라 우리는 혁명을 자기 기준대로 이용했고 해당 문장을 보시면 참여 주체들이 원했던 6.8 운동의 이상 사회는 완벽히 도래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 권력 계층에 대항하여 조직을 하였던 점검위원회 내부에서 역설적으로 권력 다툼이 발생하며 지속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6.8 혁명 이후 다양한 사회 철학의 부상에 대해서 발표할 주인서입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묻고 또 물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해도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968년은 세상의 첫 해였다. 이처럼 당시의 프랑스 시민들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낯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하에 시위에 참여하여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보다 더 보편화된 시각으로 세상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라캉의 저항실천이라는 개념에서 6.8 운동의 잔해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라캉은 상징계의 질서가 주체를 억압적으로 통제한다면 저항이 출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를 6.8 운동의 사회적 맥락에 대입하여 보면 당시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전통적인 질서를 강요함에 따라서 상징 질서의 무등과 조우한 주체가 대타자, 즉 타자화된 당시 시대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에서 그에 대항하여 공격성이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 또한 6.8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사르트르는 기존의 지식인 개념에서 벗어나 직접 연대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인이란 그들 속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가치관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간 본질의 미결정성을 근거로 개개인에 따른 자격적 생활 방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죠. 이렇듯 다양한 사회 철학에 대한 부상은 불공정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논증이 입각하여 이전의 개념들을 재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사람들이 공동의 언어로 하여금 함께 사고할 수 있도록 일조했습니다. 이에 1970년에는 여성 피임의 전면적 자유와 배이유법을 외치며 여성해방운동이라는 단체가 결집됐습니다.
이는 여성의 삶과 자신의 생물학적 역할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권리를 주장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자발적 임신 중절의 법안을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1968년의 운동 이후 비로소 여권 시장의 한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6.8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에게 실수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실패한 시위라고 보는 대표적인 입장에서는 시위 과정에서 지나친 폭력성이 동원되었고 그로 인해 최소한의 윤리 규범마저 파괴되었다. 그리고 극단적 자유시위자들의 일부에 의해서 마약이나 히피 문화가 자리 잡으며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 등의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6.8을 실패한 시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6.8은 그 전개 과정에서 학생, 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연대할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현대 프랑스 사회에서도 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일간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유권자의 70% 이상이 6.8이 프랑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6.8이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해체하고 수평적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공동체에 한문되는 사람들, 집단 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 인격적 인간상에 대한 소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법적 문제, 이를 토대로 아직 한국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트랜스나시오, 나니자시오, 즉 트랜스내셔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트랜스내셔널 사회로의 도약을 주장합니다. 해당 개념은 세계, 국가, 지역과 관련된 개인이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집단 차원에서 시민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들이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선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저희는 해당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8운동은 프랑스의 대학생과 노동자의 자율성과 개방성을 추구한 사회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6.8운동은 프랑스라는 국가를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라는 이미지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들고 차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3학년 3반 오한주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6.8혁명의 결과로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파리 15대학이 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랑제꼴이라는 기관은 그대로 정치되어 오며 오히려 대학보다 더 인정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6.8혁명의 실패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프랑스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그랑제꼴이 일반 대학보다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는 그랑제꼴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기관이라는 인식이지 단편적으로 그랑제꼴과 일반 대학을 우수한, 우수하지 않은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6.8은 그 과정에서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하고자 하였는데요. 현재 프랑스 입시 제도를 살펴보면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대학 중에서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서 6.8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우리가 그랑제꼴이 인정받는 진정한 이유를 알고 프랑스 교육 제도의 전반을 살펴본다면 이것이 6.8의 실패 사례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3학년 3반 신정민입니다. 인상 깊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학생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이 동원되자 이는 노동자들의 참여와 연대로 이어졌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잘 와닿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대학생이 대학이 열악한 교육적 환경과 위계적인 관계 등의 불만을 가져 발생한 시위가 어쩌다 노동자에게까지 퍼져나갔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대학생의 시위에 노동자가 참여하게 된 사회적 동기와 원인이 자세히 무엇인가요?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6.8혁명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앞서 저희 발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적인 정치 체제 그리고 사회 분위기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동시에 프랑스의 경제 문제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60년대 프랑스는 영광의 30년대라고 불리는 경제 호황기의 거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이에 동시에 기업과 노조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그 생산력 제조 분야에서의 생산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의 빈자리를 일본과 미국이 메꾸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의 국민들,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그 경제력의 우위를 그 일본과 미국에 뺏기게 된 그것을 원인에 대하여 당시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프랑스 우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정권이 무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원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파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 경찰 기동대들이 학생들의 시위를 과도하게 진압하는 모습이 보이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과 함께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노동자들 역시도 유파 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준 1부 첫 번째 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우씨, 제가 문제를 낼게요. 살라말레쿰 엠마메테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은씨 지금 어느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우씨, 그것도 몰라요? 밀로프어잖아요. 밀로프어요? 밀로프어가 뭔데요? 세네갈은 공용어로 프랑스어가 시작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 밀로프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때문에 세네갈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정말요? 어떤 어려움인데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발표팀이 이 궁금한 점을 깔끔하게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발표팀은 프랑스어과 아프리카 행정언어와 일상언어 사이의 격차, 세네갈, 마다가스카르, 카메룬을 중심으로 서혜진, 이은범, 조아람, 최재원,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행정언어와 일상언어 사이의 격차에 대해 발표할 서혜진, 이인범, 조아람, 그리고 저 최재원입니다. 프랑스어는 현재 29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들 중 하나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활발한 정복 활동과 식민 지배 덕분인데요. 그 당시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국가들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권 국가에서는 많은 토착 언어가 존재해왔고 프랑스어를 상류층의 언어 정도로 인식을 해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상 언어와 공용어 간의 간극은 큰 불편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대표적인 세 국가들의 현 상황을 살펴본 다음 모범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세네갈의 사례에 대해 발표할 조아람입니다. 현재 세네갈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약 39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공용어는 프랑스어이고 국어의 지위를 가진 언어는 윌로포어를 포함한 14개에 이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현재 세네갈 내에서는 프랑스어 사용자보다 윌로포어 사용자가 현저히 많습니다. 그만큼 윌로포어는 세네갈 내에서 프랑스어의 입지를 넘어섰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식 언론은 프랑스어로 방영하지만 이 외에 다른 모든 방송은 윌로포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에서도 세네갈 내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윌로포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할 정도로 이미 윌로포어는 세네갈인의 정체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내에서 윌로포어가 번영하게 된 데에는 프랑스어가 지배층의 언어라는 사실을 자각하였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화 운동이 성장하던 시대에 태어난 현대 젊은 층은 유럽식 교육을 받은 자가 성장한다는 구시대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인으로서의 성장을 지향합니다. 이에 더해 세네갈 내에서 반프랑스 감정이 커지며 이제 프랑스어보다는 윌로포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윌로포어가 널리 사용된다면 정부는 프랑스어가 아닌 윌로포어를 공용어로 지정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러한 의견이 드러날 때마다 정부는 윌로포어가 다른 토착 언어에 비해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주장으로 논점을 흐렸습니다. 이렇게 세네갈 내에서의 언어 충돌은 국민들의 민족 문화 수호와 정부의 프랑스어 우위 정책이 부딪히면서 세네갈의 발전을 더디게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카메룬의 상황에 대해서 발표할 이인범입니다. 카메룬은 다른 아프리카 식민지와는 다르게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모두 받았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룬에서는 현재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공용어로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카메룬 인구 중 약 80% 정도가 프랑스어, 나머지 20% 정도가 영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어 사용자 수의 차이는 정부 소통 분야에서 영어 사용자들의 차별을 일으켰습니다. 영어 사용자들은 이러한 차별에 대응하여 2016년부터 영어가 공공행정, 사법부,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
영어가 완전히 인정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일으켰고 이 시위는 무력 시위로 번져나가 2023년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영어권 소요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카메룬 정부의 프랑스어 중심적인 정책에서 기인합니다. 카메룬 정부는 프랑스와 영어를 모두 강조하는 이중 언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카메룬의 정치와 경제가 모두 프랑스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언어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는 전무합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프랑스는 카메룬의 최대 투자국이자 무역국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아도 프랑스의 영향력은 지대한데요. 그 단적인 예로 교육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카메룬에 있는 총 6개의 국립대학 중 5개의 대학은 프랑스어로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가 완전히 인정받을 것을 요구하는 데에서 시작된 영어권 소요 사태는 현재 암바조니아라고 부르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메룬은 언어 사용 양상 때문에 두 나라로 나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카메룬에서 행정 언어와 일상 언어 사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발표자 서혜진입니다. 이어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현재 공용어로 프랑스어와 말라가시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언어 사용 인구에 큰 격차가 있는데요. 즉 말라가시어 사용 인구와 그리고 프랑스어 사용 인구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인들은 대부분은 말라가시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6%만이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언어와 일상 언어 간의 격차가 큽니다. 프랑스어는 주로 문어로 그리고 말라가시어는 주로 구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행정 언어로서 프랑스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작성 때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정치 과정에서도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말라가시어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행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구어적인 정치 활동에서는 말라가시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인 남성의 34.1%가 성인 여성의 36%가 그리고 아동의 22%가 문맹인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와 국민은 소통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와 그리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법령과는 반대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프랑스어 교육을 우선시하는데요. 그리고 프랑스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질 높은 프랑스어 교육을 진행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는데 그 농촌에는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구는 질 낮은 프랑스어를 공립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게 실제입니다. 이러한 것의 결과는 극소수 엘리트층만이 계속해서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극심한 이분화를 일으키며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과정에서 소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범 사례로 삼을 만한 성공적인 다중언어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스위스는 4개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주에게 언어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각 주들은 이 4개의 공식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들의 공용어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헌법을 보면 이런 특징이 왜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언어의 전통적인 지역성을 존중하고 또한 토착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민족을 배려한다 라는 이념 하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특히 로망스어의 사용에 주목을 할 건데요. 로망스어는 2000년 기준 전체 인구의 0.5%밖에 사용하지 않는 굉장한 소수 언어입니다. 1938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때문에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스위스 정부는 로망스어를 국어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1996년에 공용어로 지정을 하여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게 소수 언어라는 특징 때문에 스위스 정부는 이 사용자들에게 문화활동과 교육 등 지원들을 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서 저희가 다중언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스위스 정부는 이 언어가 소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들과 동등하게 취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상 언어와 행정 언어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토착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나머지 토착 언어들은 국어로 지정하는 것인데요.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토착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인 프랑스어만을 공용어로 지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어와 함께 토착 언어 또한 공용어로 지정하면 프랑스어로 인한 이점은 누리고 토착 언어의 사용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어를 다 공용어로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나머지 언어들은 국어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공용어 지정과는 달리 국어 지정은 행정적인 절차에서의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토착 언어들을 국어로 지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언어에 대한 체계와 연구 등을 활성화할 것이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언어와 일상언어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정치와 외교 과정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정치 과정입니다. 정부의 정보 독점 문제를 해결하여서 정부의 투명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행정 업무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정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정치 및 사회 분야에서의 참여도를 높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입니다. 현재에는 외교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신속한 행정 처리는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증대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외교 행정과 외교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때문에 외교 과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교적인 경쟁력과 힘을 증대시켜 일부 강대국에게 쏠려있는 권력의 균형을 완화하고 세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유익했던 발표였어요. 저는 세네갈, 카메룬,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국가에서 저런 고충이 있을지 전혀 몰랐네요. 두 번째 팀 덕분에 아프리카의 언어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청중들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을 위한 질문을 받아볼까요? 손을 들고 차례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학년 3반 이도윤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에서 소수 언어를 공식어와 토착어로 지정을 하여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경제적 효과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약 20개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EU에서는 회의 통역, 문서 번역 등의 약 4,00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직원의 약 11.5%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연 6억 달러입니다. 모든 언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한다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세네갈의 경우 국어의 지위를 가진 언어만 해도 14개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모두 공식어로 지정한다면 예상되는 예산이 너무 크고 만약 가장 사용자가 많은 윌로프어만 공용어로 지정한다고 하면 토착 언어를 모두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모순됩니다. 각 국가의 일상 언어의 공식화, 토착화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요청드립니다. 네,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토착 언어 중에 최대 다수가 사용하는 한 가지 언어만 공식 언어화하고 나머지 언어는 국어화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공식 언어로 지정한다는 것은 행정 언어로 지정해서 행정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국어로 지정하는 것은 그 언어를 국어로 지정해서 체계화하고 연구해서 후대까지 보존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절대 공식 언어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언어를 살리지 않았다거나 그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세네갈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윌로표를 공식 언어로 지정해서 행정상의 편의를 높이고 나머지 언어를 국어로 지정해서 이제 그 언어를 후대로 보존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공식 언어를 지정하게 되면 경제적 지출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소수 언어를 지킨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먼저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3학년 4반 윤다영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착 언어를 공식 석상 및 행정 절차 등에서도 사용을 한다면 일상 언어와 행정 언어 간의 격차는 줄어들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프랑스어를 배울 필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어 사용이 주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는데 토착 언어만의 사용을 늘리게 하는 것은 오히려 프랑스어 사용이 주는 이익을 줄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착 언어의 범위 확대와 프랑스어 사용 증가를 모두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제도를 펼치고 지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프랑스어의 사용을 줄이고 토착 언어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했던 것은 토착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토착 언어 사용의 확대를 주장하더라도 프랑스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므로 저희는 토착 언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현재 프랑스어에는 프랑스어 번역위원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는 새로 생긴 기술이나 신조어 같은 것들을 무분별한 외래어의 사용이 아닌 프랑스어를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인데요. 이를 아프리카에도 적용을 해서 토착 언어 번역위원회를 마련을 한다면 토착 언어들이 프랑스어와 함께 공용어로 이렇게 위치를 하는 데에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어로 모든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은 토착 언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이 교육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따라서 토착 언어를 매개로 한 프랑스어 교육을 진행을 한다면 아이들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토착 언어의 그런 사용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해준 두 번째 팀에게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프랑스 지역어를 쓰면 이 본인어만 모자를 써야 했대요. 네, 그러면 모두 표준어만 써야 됐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했던 지역을 활성화를 위한 제어를 세 번째 발표팀이 해준다고 합니다. 프랑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어, 똘레랑스와의 모습을 중심으로 박가희, 박시연, 이서연, 이은지 학생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랑스의 지역어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이은지, 이서연, 박시연, 박나희입니다. 네, 먼저 연구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피어 워프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인류의 사고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언어가 인류의 가장 중요한 독립적 문화유산이자 인류 문화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권 역시 이를 인지하고 소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배타적 지역어 정책은 소수 언어를 소멸 위기에 몰아넣는 등 유럽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건국 이념 중 하나인 똘레랑스와 모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프랑스의 지역어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양상을 지역어라고 일컫습니다. 다음은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어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어로는 브르타뉴어, 알자스어, 옥시타너, 바스크어, 프랑코 프로방스어 등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프랑스의 지역어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지역어 정책은 1539년 빌레르 코트레 칙령이 발간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빌레르 코트레 칙령이란 특정 계층에서만 항의하던 라틴어의 사용을 배제하기 위해 공문서나 법률 문서에 프랑스어의 사용을 강제하는 칙령을 일컫습니다. 이후 1635년 리즐리의 추기경이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설립하여 프랑스어 공용화를 위한 사전을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까지 이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발발 이후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들은 지역어를 본권의 최후의 잔재로 여기며 이를 타파하고 프랑스어 사용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탈피한다는 것으로 여기면서 표준 프랑스어를 계몽의 도구로서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지역어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1884년 프랑스어만을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쥘 페리법이 통과됩니다. 이는 지역어가 열등하다는 사고를 부려넣음과 동시에 지역어를 공공서비스에서 공식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1994년 공공기관과 방송 매체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하는 투복법이 통과된 이후로 지역어 사용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프랑스의 언어 정책은 표준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동화 정책, 불기입 정책, 공용어 가치 제고 정책으로 나뉘는데요. 동화 정책은 지역어의 소수화를 촉구하고 불기입 정책은 제시되는 언어 문제를 방임하며 공용어 가치 제고 정책은 유일한 공용어인 프랑스어를 정치, 사회 등의 면에서 유리하게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프랑스의 언어 정책은 표준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프랑스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내 언어를 방임주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7년 프랑스는 유럽 지역어 및 소수 언어 헌장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어 유산의 보호만의 목적으로 할 뿐 공동체의 권리 인정은 배제하며 지역어를 과거의 언어 유산으로 보는 등 프랑스의 다언어주의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톨레랑스와 관용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지역어 정책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선 프랑스가 국가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이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프랑스 정신에서 자유, 평등, 박애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 가지 이념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톨레랑스입니다. 톨레랑스는 사전적으로 타자와 차이에 대한 존중과 서로 다른 믿음과 생각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 간의 평화적 공존을 의미합니다. 따라 톨레랑스는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관용이라는 단어와 혼동하기 쉬운 허용 또는 관대함이 약자에 대한 강자의 상대적 우위를 암시한다면 관용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신적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 톨레랑스를 수용하는 사회는 약자에 대한 자비보다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에 해당합니다. 한 국가 또는 사회가 선택 기준으로 삼는 가치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면 프랑스는 관용으로 통하는 톨레랑스를 해당 가치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지역어 정책과 국가 이념인 톨레랑스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유럽 지역어 및 소수언어 헌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어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공공과 일상생활, 구어와 문어에서의 사용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까지 유럽 연합회원국들의 비준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 이 헌장을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어를 표준어와 대등하게 취급하고 한쪽에 우위를 취하지 않는 진정한 톨레랑스 가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헌장은 프랑스 내에서 큰 논쟁을 일으켰고 결국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 헌장이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라고 명시된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결과적으로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프랑스 지역어 정책에는 모순이 존재함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프랑스는 유럽 지역어 및 소수언어 헌장 조약의 서명국이지만 현행 헌법상 프랑스 언어의 헌장을 비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999년 진행된 국사원의 자문에 따르면 이는 유럽의 객관적인 언어적 사항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해당 헌장의 비준을 한 2015년까지 상원에 기각당한 비준의 결과에는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 프랑스 헌법 2조 1항에는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유럽 언어 유산의 보호에 이바지할 것을 제안하며 와 문화유소의 공동적 요소 보호 활동의 책임자는 국가이다 라고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저희는 헌법과 지역어 정책과 국가의 정신이 모순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프랑스 지역어 정책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언어는 의사 전달 매체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언어의 다양성은 다중의 언어와 방언 습득, 그리고 협치와 의사소통 능력의 확보를 통한 국가의 단결 및 사회-경제적 발전의 자원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언어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언어의 사멸은 그 언어와 관련된 대부분 혹은 모든 문화적 관점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물론 한 문화와 관련된 언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선대 언어에 대한 불능은 민족적 유산의 여러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며 인간 경험의 이해에 대한 방식을 파악하는 기회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지역어를 보존하는 방안은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지역어를 표준어와 독자적인 별개의 언어를 보며 한 단계 위의 언어를 볼 것인지 혹은 지역어와 표준어를 동등한 지위의 언어로 볼 것인지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역어의 수가 굉장히 많고 오랜 탄압의 역사를 지녔기 때문에 저희는 프랑스의 지역어를 소멸 위기에서 구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 기록이 필요한데요. 이 언어 기록은 시각적, 청각적 자료를 통해서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을 필요시합니다. 이러한 언어 기록은 언어의 사용 및 맥락 연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언어 기록의 한 방안으로는 이제 언어 디지털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이 디지털 아카이브는 지역어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언어 디지털 아카이브로는 알타이어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이 알타이어 아카이브에는 이 언어를 말하는 화제 영상과 음성과 같은 이런 언어 기록뿐만이 아니라 사전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언어 전승뿐만이 아니라 후대를 위한 언어 학습의 기능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존 방안으로는 언어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언어 박물관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언어 박물관으로는 포르투갈어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박물관에서는 포르투갈어의 발전 과정 및 이 언어를 사용한 문화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이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어 박물관은 지역 문화 홍보의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언어 보존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교육인데요. 현재 프랑스에서는 지역어에 대한 수업을 제공하며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프랑스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이중 언어 교육은 확연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언어 몰입 교육을 제안합니다. 언어 몰입 교육은 타 과목의 수업을 목표 언어로 진행하며 학습을 도모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과 사회와 같은 수업을 목표 언어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언어 몰입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실생활 속 이 목표 언어의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공식 프랑스어와 지역어를 같이 사용하는 이중 언어 화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유럽 통합의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오크와 같은 소수어 방언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대륙의 정체성들을 보존할 필요성이 크고 따라서 언어 또한 한 가지 표준으로 규격화하기보다는 소수 언어 자체의 다양성을 통해 유럽 문화 전체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학자인 다니엘 네틀, 루이 장 칼베어 같은 학자들은 언어가 곧 자원이며 생물 다양성만큼이나 언어도 다양하고 생태계가 보존되어야만 우리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듯이 언어 역시도 파괴시키면 안 되는 보존 가치가 충분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언어가 인간의 권리이며 보호받아야 하는 천연 자원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어 정책과 똘레랑스 사이의 모순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기록적, 교육적 측면에서 제안한 점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혜원 씨가 잘 이해했는지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어로는 어떤 것이 있었죠? 알자스어, 바스크어, 프랑스어요. 맞아요. 역시 혜원 씨 발표를 집중해서 잘 들으셨군요. 아니에요. 발표자 분들은 실감나는 목표 덕분에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4반 장은서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에서 연구자들은 지역어 보존의 필요성의 근거로 지역어에 내재된 문화적 요소의 학습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언어 몰입 교육은 언어의 고출성을 높여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이것이 문화의 학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어 사용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언어 몰입 교육에서 부족한 문화 요소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언어 몰입 교육에서 다하지 못한 문화적 교육은 이제 지역 문화 재단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역 문화 재단은 현재 한국에서 매우 활성화 있는 재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재단을 프랑스에서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은 공공문화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대표적인 공공조직 중 하나인데요. 이들은 시민들에게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에 대한 체험적 경험뿐만이 아니라 정보를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문화 보존에 큰 기여를 합니다. 따라서 지문자님께서 말하신 언어 몰입 교육에서 부족한 문화적 부분은 이러한 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3학년 4반 강도희입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 언어 불능이 문화유산과 같은 문화 요소를 접하는데 한계가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어는 세대가 지나며 끊임없이 소리적, 형태적, 문법적으로 변화합니다. 당장 대한민국만 보아도 대한민국 국민도 과거의 문화 같은 것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이나 가치 같은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는 극도로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 유산에 접근할 수 있고 공동체의 선조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언어의 소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접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역의 소멸을 막아야 하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변화하는 것이고 선대 문화를 파악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언어가 그 자체로 문화의 일부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언어에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즉 언어가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과거의 생활 양식 등을 파악할 때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언어가 분석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언어는 문화를 설명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문화 그 자체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언어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 언어와 관련된 몇 가지 특성이나 문자가 사라지는 것과 한 언어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언어는 국민들의 삶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그들의 삶을 담아서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 언어를 보존하지 않아서 생기는 언어의 삭제 등의 일은 언어의 다양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곧 문화의 다양성의 저하를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 언어를 보존하는 일은 더욱 높은 차원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수고해준 1부 마지막 팀에게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쉽지만 전공학 숙제 1부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재미있고 실감나게 발표를 진행해준 3개의 발표팀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전공학 숙제를 마무리하기 앞서 참관하는 학생분과 함께 공지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전공학 숙제를 참관하는 모든 학생 여러분께서는 참관 후 유효스쿨을 통해 참관문을 제출해야 자유 특기사항이 기대가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5월 35일 21시까지 참관문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는 2023학년도 전공학 프랑스어 학술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조현우, 윤아연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